어느 어두운 가을밤, 아야즈카라는 불안한 의심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만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아내는 깊이 동요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곧 이웃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벤트라는 의사가 그의 집에서 자주 목격되었는데 카라 가족에 대한 그의 관심은 평범한 의사라고 보기엔 훨씬 더 깊어 보였습니다. 이는 곧 밝혀질 기만과 배신, 그리고 숨겨진 동기로 가득한 암울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터키 남서부의 한 지방 소도시. 아야즈와 세부다 부부는 겉보기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7세의 아야즈는 건설업을 하며 꾸준한 수입을 올렸고 33세의 세부다는 가정을 돌봤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아야즈는 공학을, 세부다는 문학을 전공했죠. 그들의 삶은 비교적 평화로웠고 단 한 가지 큰 어려움을 제외하면 별다른 위기는 없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이는 두 사람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여러 전문가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겠다는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결혼 생활에 끊임없는 긴장감을 주었고 말다툼과 계속되는 실망감을 낳았습니다. 세부다와 아야즈 모두 아이 없이는 행복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의학적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친척들의 압박까지 더해져 상황은 악화되었고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힘든 시기에 그들은 불임 문제 전문의로 명성이 자자한 르벤트 레빈이라는 의사에 대해 듣게 됩니다. 42세의 그는 전문성과 비전통적인 치료 방식으로 의료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료법은 표준 의료 방식에 대체 요법을 결합한 것으로 기존의 해결책에 희망을 잃은 환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의 병원은 규모는 작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죠. 세부다는 친구에게 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즉시 믿었습니다. 처음에 아야즈는 회의적이었지만 아내의 고통을 보며 한번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르벤트 의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죠. 의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철저한 검사를 진행한 후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치료는 몇 달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세부다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부부에게 기적과도 같았고 그들은 르벤트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세부다의 삶에 관여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그의 존재는 의료적 도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부부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임신 기간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세부다와 르벤트의 관계는 일반적인 의사와 환자의 경계를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즈는 커져가는 가족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일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르벤트는 세부다가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마다 그녀의 곁을 지켰죠. 그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고 집안에서의 그의 존재는 거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세부다는 그가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전문적인 관계로 시작된 만남은 점차 개인적인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아야즈가 처음 의심을 품게 된 것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집에 일찍 돌아와 거실에 있는 르벤트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세부다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렀다고 설명했죠. 그 설명은 일리가 있었지만 아야즈의 마음속에는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그는 곧 르벤트의 방문이 잦아지고 아내의 행동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즈와 세부다 사이의 대화는 어색해졌고 아이를 기다리던 초반의 기쁨은 불안한 초조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부다와 르벤트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그들의 교류는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으며 만남은 주로 아야즈가 일 때문에 집을 비웠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르벤트는 세브다의 건강을 확인하거나 약을 가져다 주거나 후속 조언을 제공한다는 다양한 핑계로 방문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그녀와 르벤트는 은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은 더 길고 잦아졌고 세브다는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죠. 한편 아야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 의심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야즈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고 또다시 그곳에서 르벤트를 발견했습니다. 상황은 평범해 보였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은 뚜렷했죠. 르벤트는 방문에 대한 또 다른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고 아야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작은 디테일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르벤트가 있을 때 세브다가 주방에서 서성이는 모습이나 그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었죠. 아야즈와 세브다의 관계는 더욱 차가워졌고 아야즈는 풀리지 않는 질문과 커져가는 의심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르벤트 역시 상황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야즈의 의심이 깊어지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르벤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야즈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계속 관여해야 할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경계를 넘나들며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반면에 아야즈는 의심에 더욱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가족 내의 긴장감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세브다와 르벤트는 비밀리에 계속 만났습니다.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야즈는 자신의 가족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르벤트는 아야즈의 의심이 커져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게임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른 채 끝까지 해보려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세브다의 임신이 눈에 띄게 드러나자 그녀와 르벤트는 마침내 은밀한 만남을 중단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커졌고 세브다의 임신이 이제 명백해지자 르벤트는 어떤 핑계로도 방문을 멈췄고 그들의 관계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갑자기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야즈와 세브다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심과 내적 갈등에 휩싸인 아야즈는 아내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으며 가능한 한 집에 머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죠. 반면 세브다는 아야즈가 왜 그렇게 차갑고 멀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달라진 행동의 이유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침묵의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야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세브다는 그가 집을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늦거나 볼 일이 있을 때 항상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전화도 쪽지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며칠이 지나도 아야즈의 흔적이 없자 세브다는 당국에 그의 실종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세부다는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수사관들에게 즉시 의심을 샀습니다. 그녀는 지나치게 불안해 보였고 결혼 생활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자주 회피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원인에 대해 묻자 그녀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르벤트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그녀를 눈에 띄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부다는 르벤트와는 의료 상담 외에 어떤 관계도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그녀의 진술은 불안정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아야즈의 사업 거래와 개인적인 관계를 모두 조사하며 그의 모든 인맥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야즈가 평소 바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세부다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초조함과 비정상적인 행동은 수사관들을 계속해서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은 집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신중하게 검토하던 중 세부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몇몇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르벤트의 방문이 잦았고 두 사람이 교류하는 방식이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친밀해 보인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팀은 세부다와 르벤트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세부다는 남편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계속 소환 조사하며 아야즈가 사라지기 전 며칠간의 행적과 교류에 대해 압박했습니다. 세부다의 답변은 점점 더 일관성을 잃었고 불안해하는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르벤트 또한 수사망에 올랐고 당국은 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건에서 그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즈가 실종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구체적인 단서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많은 가능성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아야즈의 인맥을 추적하고 그의 사업 거래를 분석하고 개인 메시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서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듯했습니다. 친구와 동료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도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보인 세부다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해서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녀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스스로의 말을 번복하는 경향은 그녀를 둘러싼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세부다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고 아이는 건강했지만 축하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세부다는 경찰과 지역사회 모두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웃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세부다는 갓난아기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스트레스와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조용히 지냈지만 그녀의 행동은 더 많은 추측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은 의학적인 이유로만 방문하던 르벤트 의사가 이제 그녀의 집에 상주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밤을 새우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곧 그가 사실상 이사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공동체에서 이런 종류의 행동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부다와 르벤트의 관계가 아야즈가 실종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곧 르벤트가 힘든 시기에 그저 힘이 되어주는 친구 이상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연인이었던 겁니다. 세부다의 집을 향한 시선은 점점 더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험담했고 그녀와 그녀의 새 동반자가 아야즈의 실종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임신 중에 르벤트가 세부다를 자주 방문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방문이 단순한 의료 전문가의 방문치고는 너무 잦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르벤트는 들끓는 소문에 동요하지 않고 그의 집에서 태연하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돌보는 것을 도왔고 가장의 많은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쓰레기를 버리고 식료품을 사고 심지어 집안의 물건을 고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집의 정당한 가장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는 마을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르벤트와 세부다가 지역 시장에서 아기 용품을 고르며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자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는 비난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아야즈의 실종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고 세부다의 집에서 점점 더 눈에 띄는 르벤트의 존재는 사건의 중요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그 집을 면밀히 주시하며 르벤트와 세부다의 모든 방문과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야즈의 미스터리한 실종에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당국은 두 사람을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명확한 고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세부다는 어떻게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집은 경찰뿐만 아니라 호기심 많은 이웃들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면밀히 조사되었고 그녀의 행동은 끊임없는 가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비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면 예전에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여성들이 이제는 그녀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남편이 사라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대타를 구했네. 와 같은 비아냥거리는 말을 중걸거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녀와 친하게 지냈던 가족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르벤트는 어떤 대립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갔죠. 그는 속삭임을 무시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피했으며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대한 그의 무관심은 상황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뚜렷했고 세부다는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에서 힘을 얻으면서 말이죠. 그동안 경찰은 아야즈가 실종되기 전에 녹화된 집의 감시 영상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르벤트가 일반적인 의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방문했다는 증거를 점점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남자의 집에 그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과 결합되어 이는 르벤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르벤트를 공식적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벤트는 더 이상 주목받지 않기 위해 잠시 마을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부다는 그가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의 시선이 더욱 강렬하고 피할 수 없게 된 지금은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르벤트에게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는 침착하게 밖으로 나가 경찰관들을 만났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들이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르벤트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세부다의 집을 자주 방문한 이유, 지금 그녀의 집에 사는 이유, 그리고 아야즈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르벤트는 자신이 단지 힘든 임신 기간과 그 후 몇 달 동안 세부다를 돕던 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야즈의 실종에 어떤 연관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모순점을 찾으며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마침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르벤트가 체포될 수도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항상 무언가 이상하다고 의심해왔으며 공동체의 비난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오래전부터 세부다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부다를 피했고 한때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 등을 돌렸습니다. 르벤트는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세부다가 문 앞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죠. 그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두려움은 뚜렷했습니다. 르벤트는 이제 그들이 정말 위험에 처했으며 상황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그들을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한 감시 아래 놓일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르벤트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당국과 지역사회 양쪽으로부터의 압박은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세부다는 이웃과의 마주침을 피하기 위해 거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삶이 재앙을 기다리는 지속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가졌던 안전감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경찰과의 새로운 만남은 그들의 두려움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끊임없는 조사 끝에 르벤트와 세부다는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의 압박, 이웃들의 비난 어린 시선, 그리고 끝없는 의심의 흐름은 그들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진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으며 연인 관계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야즈의 실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죠. 이어진 신문에서 그들은 이제 연인 사이이며 르벤트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해 들어와 살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커져 무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그 관계는 아야즈가 사라진 후에야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실종 사건 연루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회의적인 태도로 그들의 자백을 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두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들을 아야즈의 실종과 관련된 형사 혐의로 기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다와 르벤트의 연인 관계 인정은 사건에 또 다른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수사는 강화되었고 이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면밀한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세부다와 르벤트는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존재가 끝나지 않는 악몽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의심과 더 많은 조사가 뒤따랐기 때문이죠. 한편 아야즈의 가족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남동생 메흐메트는 직접 나서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부다와 르벤트가 털어놓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아야즈가 타살 없이 사라졌을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메흐메트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몇 시간씩 대화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고 세부다와 르벤트가 형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메흐메트는 아야즈가 실종되던 날밤 집 근처에서 수상한 벤이 목격되었다는 이웃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 그 세부 사항은 중요해 보였습니다. 메흐메트가 주변에 물어보기 시작하자 몇몇 이웃들이 그 벤을 본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시점은 아야즈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일치했습니다. 메흐메트는 벤과 관련된 모든 단서를 추적했고 곧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식별 표시가 없는 낡은 흰색 벤이었습니다. 목격자는 또한 그날 밤 사람들이 크고 무거워 보이는 가방들을 벤에 싣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폭로는 메흐메트에게 돌파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경찰에 넘겼습니다. 당국은 이 제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설명과 일치하는 벤이 이전에 이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수사의 새롭고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사팀은 수집한 단서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벤의 이동 경로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는 마을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머지않아 그들은 한 카메라 영상에서 늦은 밤 아야즈와 세부다의 집 근처 도로를 달리는 흰색 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야즈의 실종 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국은 신속하게 벤의 소유주를 추적했고 그들의 노력은 곧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벤이 르벤트와 관련된 사람에게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르벤트의 병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엠레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엠레는 즉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범죄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압박이 가해지자 그의 이야기는 허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를 더욱 몰아붙이며 질문의 범위를 좁혀갔습니다. 결국 엠레는 무너져 내렸고 그날 밤 르벤트를 도왔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막은 몰랐고 단지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질문하지 않았고 상사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엠레는 자신이 운반한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몰랐으며 아야즈의 실종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은 르벤트와 세붓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부다와 르벤트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과 함께 추가 조사를 위한 두 사람의 체포 영장을 확보했습니다. 늦은 밤 집이 조용한 틈을 타 법집행관들이 세부다와 르벤트의 거주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깜짝 놀란 세부다가 문을 열었고 그녀는 곧이어 펼쳐질 일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녀에게 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르벤트는 한마디 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 체포되었고 구금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자 소란에 놀란 이웃들이 집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수군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해왔고 이제 그들의 의심이 확인되는 듯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세부다와 르벤트를 아야즈의 실종과 연결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즉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부다는 한 경찰관의 감시 아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듯 보였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녀는 상황이 심각해졌으며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르벤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세부다는 그가 이제 자신이 답해야 할 수많은 질문 공세에 직면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르벤트가 체포된 후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어진 다음 신문에서 그는 마침내 일어난 모든 일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수사의 충격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세부다가 어떻게 아야즈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는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희망, 그리고 전체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일어난 일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르벤트는 아야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부다는 의사들이 이를 확인했을 때 망연자실했지만 르벤트는 이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세부다를 감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세부다가 르벤트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아야즈와 살고 싶지 않다고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세부다에 대한 집착과 그녀와 새로운 삶을 꾸리고자 하는 욕망에 불타오른 르벤트는 그녀의 남편을 제거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아야즈가 실종되던 날 밤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르벤트는 자신의 전 운전기사였던 엠레에게 운송을 돕도록 주선했습니다. 배는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들은 아야즈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밤을 선택했습니다. 르벤트는 세부다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갔고 아야즈가 거실에 있을 때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르벤트는 그의 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야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 엠레가 집으로 차를 몰고 왔고 그와 르벤트는 함께 아야즈의 시신을 벤에 실었습니다. 그동안 세부다는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아야즈의 시신을 큰 비닐봉지로 감싸 숨겼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지역으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는 르벤트와 세부다가 이미 얕은 무덤을 파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야즈를 처리했고 그의 시신은 외딴 숲 지역에 묻혔습니다. 이웃들이 벤에 실리는 것을 목격했던 그 가방들은 흔적을 감추고 시신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르벤트는 함께 있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다는 결혼 생활에 깊이 불행해했고 그는 그녀와 그들의 미래의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아야즈를 그들의 삶에서 제거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와 세부다는 아야즈의 실종이 미해결로 남고 아무도 그들을 범죄와 연관시키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경찰은 르벤트의 자백을 들으면서 즉시 세부다를 체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르벤트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순간 그들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며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그의 집을 다시 수색했고 이는 그녀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세부다는 집에서 바로 구금되었고 밖에는 이웃들이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부다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아야즈에 대한 커져가는 분노와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르벤트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자신의 아기가 사실은 그의 아기라고 밝혔습니다.
세부다는 그들이 어떻게 아야즈를 제거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르벤트가 남편을 제거할 여러 방법을 제안했고 마침내 납치와 마지막 폭력 행위를 포함한 계획에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르벤트가 지목한 숲 지역에서 아야즈의 시신을 수색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숲을 샅샅이 뒤진 끝에 그들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아야즈의 유해는 심하게 부패했지만 이 발견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세부다와 르벤트를 상대로 한 사건을 공식적으로 구성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법의학적 검사 결과 아야즈는 치명적인 두부 손상을 입었으며 이는 공격 중에 그를 가격했다는 르벤트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부검이 완료된 후 아야즈의 시신은 장례를 위해 그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가슴 아픈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고 그의 부모님과 남동생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비록 세부다와 르벤트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아들과 형제를 안식에 눕힐 수 있다는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 왔고 분위기는 슬픔과 집단적인 충격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조용한 공동체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알던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세부다와 르벤트의 재판은 대중과 언론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르벤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세부대에 대한 사랑과 그녀와 그녀의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욕망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부다 또한 자신의 연루를 인정했지만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묘사하며 계획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부다와 르벤트는 모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기에 관해서는 비록 그 아이가 르벤트의 친아들이었지만 양육권은 아야즈의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야즈의 부모는 그를 손자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자신들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버릴 생각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야즈와의 마지막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었고 그들은 그의 출생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진실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이 넘치고 안정적인 미래를 주기로 맹세했습니다.